회담에는 협상이 없었습니다. 서로 밀고 당기는 장면도 없었고 고성이 오가는 순간도 없었습니다. 청대 석조 사자상 2점을 기증하겠습니다. 중국이 먼저 조건을 정리했고 한국은 그걸 하나씩 확인했을 뿐입니다. 걱정 마세요. 미국엔 잘 이야기해 놓겠습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회담이었습니다. 요구한 쪽은 없는데 양보한 쪽만 분명했습니다. 도대체 회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시진핑 주석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릎 꿇은 걸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날 회담장은 조용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많은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협상 끝에 남아야 할 문장들이 이미 정리된 상태로 우리 앞에 있었어요. 누군가 요구한 흔적은 없었는데 조건은 하나같이 한쪽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이 이 회담 전체를 관통하는 방식이 될 줄은요. 저는 올해 48살 장외일인입니다. 저는 중국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16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열렸던 한중 정상회담에도 저는 베이징 현장에 직접 동행했습니다. 사실 이 회담은 제가 준비한 수많은 정상회담 중 하나에 불과했어요.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일하다 보면 1년에 몇 차례씩 이런 큰 이벤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담을 앞두고 준비 서류를 검토하면서 저는 평소와 같은 마음으로 일했어요. 회담 전날 밤, 외교부 건물 5층 회의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마지막 문안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조용했지만 집중된 분위기였습니다. 누군가 커피를 한 잔씩 들고 와서 책상 위에 놓았고 저는 그걸 받아 마시면서 문서 뭉치를 넘겼어요. 한국 측에서 보내온 사전 자료는 간결했습니다. 과도한 메시지가 없었죠. 요구도 없었고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회담 일정과 참석 인원 명단, 그리고 몇 가지 협력 분야에 대한 기본 입장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한국은 역시 조용한 나라구나. 기술력은 인정받지만 외교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스타일은 아니라고요. 저희 내부에서 한국을 평가하는 시선은 대체로 이랬습니다. 필요하면 협력하고 필요 없으면 관리하면 되는 상대. 중요하지만 결정적이지는 않은 나라. 외교 문서에서도 한국은 늘 그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전략을 설계하거나 질서를 주도할 국가는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평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실제로 지난 몇 년간 한국과의 회담을 준비하면서도 그런 인식이 흔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한국은 예측 가능한 상대였죠. 갈등을 키우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쪽에 더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번 회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도 특별한 변수는 감지되지 않았어요. 저는 일찍 현장에 도착해서 회담장 구조를 확인했어요. 테이블 배치, 좌석 위치, 문서 배열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와 함께 마지막 점검을 했고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회담이 평범하게 진행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르는 구조. 익숙한 흐름이었죠. 이재명이라는 이름은 사전 자료에서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로서 이번 회담에 참석한다는 기록만 있었어요. 저는 그에 대해 많이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죠. 과도한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는 내부 평가가 있었어요. 그건 저희에게는 편한 상황이었습니다. 목소리 큰 상대보다는 조용한 상대가 관리하기 쉬우니까요. 시진핑 주석은 그 무렵 강경한 대외 노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부 내부에서도 신뢰가 여전히 높았어요. 저는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외교부 내부에서 오가는 대화, 회의에서 나누는 시선, 문서에 담긴 표현들,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중국은 여전히 강하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그런 확신이었어요. 러시아와 북한과의 연대는 그 확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에너지 협력, 지정학적 가치, 군사적 완충 지대로서의 의미. 외교부 내부에서는 이 관계들이 중국에게 유리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어요. 미국의 제재와 관세는 분명 부담이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세계 질서가 다극화되고 있다는 내부 보고서도 여러 차례 회람되었죠.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중국의 위상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느꼈어요. 2026년 1월 5일이라는 날짜는 달력에 표시되어 있었지만 특별한 의미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정상회담 일정은 확정되어 있었고
저희는 그 일정에 맞춰 준비를 마쳤어요. 하지만 그날이 중국 외교 구조를 바꿀 변곡점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외교 일정 중 하나,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행사,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죠. 회담장에 들어가기 직전, 저는 동료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회담은 무난하게 끝날 것 같다고. 저도 동의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특별한 요구를 하지 않았고, 우리 쪽 준비도 완벽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회담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회담이 예정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갈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회담장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양측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통역사들이 준비를 마쳤어요.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문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언론 대응 시나리오, 회담부 발표문 초안, 예상 질문 리스트,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죠. 테이블 위에 놓인 문서들은 사전에 조율된 것들이었습니다. 협력 분야, 교류 확대, 경제 협력 방안 같은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서들을 보면서 이번 회담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고 중국은 그 관계를 관리하면 되는 구조. 익숙한 패턴이었죠. 그런데 문서를 다시 보니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이라면 협상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져야 할 문장들이 이미 완성되어 있었어요. 누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데 조건들이 하나같이 한쪽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약간의 위화감을 느꼈지만 깊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사전 조율이 잘 되었거나 한국 측이 먼저 양보한 것이겠지 하고 넘겼습니다. 특별한 사건 없이 계획대로 조용하게. 그게 제가 원하는 결과였어요.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늘 안정적인 흐름을 선호했습니다. 예측 가능한 상황, 통제 가능한 메시지.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편안했죠. 저는 다시 회담장 안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고 이제 회담이 시작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손에 든 문서를 정리하고 자리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강했어요. 한국은 아직 중요하지 않았고요.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긴장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그건 모든 정상회담에서 느껴지는 일상적인 긴장이었어요. 저는 그 긴장을 익숙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16년 동안 이런 현장을 수없이 경험했으니까요. 저는 회담이 시작되면 제 역할을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지를 관리하고 언론 대응을 준비하고 발표문을 조율하는 것. 그게 제 일이었습니다. 이재명과 시진핑이 회담장에 들어올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서를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안도했고 동시에 확신했어요. 오늘 회담은 계획대로 흘러갈 것이다.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를 것이다. 그 익숙한 구조가 오늘도 유지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조용한 회담장이, 그 많은 문서가, 그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요. 저는 여전히 중국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고 한국을 과소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확신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확신이 얼마나 위태로운 토대 위에 놓여 있었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회담이 끝난 뒤 저는 외교부 대변인실로 돌아왔습니다. 발표문 초안을 다시 검토해야 했어요. 보통은 회담 직후에 바로 확정되는 문서인데 이번에는 수정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표현을 다듬으라는 내용이었죠. 저는 동료와 함께 문장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일단 뉘앙스를 조금 더 중립적으로 바꿨어요. 그날 밤 저는 세 번째 수정본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문서를 이렇게 여러 번 고치는 일은 흔하지 않았어요. 외교부에서 발표문을 다룰 때는 대개 한두 번 검토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돌아왔죠.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문장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협력, 우호, 상호 이해. 익숙한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수정을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이틀 뒤 외교부 회의실에서 정례 브리핑 준비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자료를 준비해서 참석했어요. 회의 시작 전 동료 한 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 관련 발표가 조심스러워졌다고요. 저도 그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관세 문제, 기술 제재, 금융 압박. 이런 주제를 다룰 때 문안이 점점 길어지고 있었어요.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기보다는 여러 조건과 맥락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늘어났죠. 회의가 시작되고 담당자가 최근 대미 메시지 흐름을 보고했습니다. 유화적인 표현을 담은 발표를 몇 차례 했지만 미국 측 반응은 없었다고 했어요. 외교 채널을 통한 접촉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약간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단순히 외교적 긴장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구조 자체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국제 언론 브리핑 자료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보내온 사전 질문 리스트를 보니 질문 방향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미중 관계, 러시아와의 협력, 북한 문제를 함께 묶어서 물었는데 최근 질문들은 중국 단독 대응을 전제로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의 선택은 무엇인가? 그런 식이었죠. 저는 그 질문들을 읽으면서 미묘한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과의 연대는 여전히 공식 문서에 강조되고 있었어요. 공동 성명도 나왔고 협력 의지를 담은 문구도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실무 차원에서 보면 조금 달랐어요. 구체적인 경제 협력 일정은 비어 있었고 외교 일정도 예전만큼 촘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걸 확장 카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소모되고 있는 카드처럼 느껴졌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외교부 문서 보관실에서 최근 보고서 몇 건을 검토했습니다. 평소라면 여러 국가를 다룬 문서가 골고루 쌓이는데 이번에는 한국 관련 문서가 유독 많았어요. 국무원에서 올라온 보고서에도 한국이 언급되어 있었고 선전 라인에서 내려온 지침에도 한국 관련 표현 조정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넘기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문안 수정도 반복되었습니다. 한국을 다룬 발표문이나 보고서에서 표현이 계속 바뀌었어요. 조금 더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문구로요. 이전에는 협력 대상이나 관리 대상 정도로 표현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직접적인 단어를 피하는 경향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끼면서도 왜 그런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오후 외교부 내부 회의에서 처음으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왜 한국은 이렇게 조용한가?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이 던진 질문이었어요. 저는 그 질문을 듣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맞아요. 한국은 정말 조용했어요. 요구도 없었고 조건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한 압박도 없었죠. 그냥 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필요한 절차를 밟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 침묵을 해석하기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외교에서 침묵은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동의일 수도 있고, 거부일 수도 있고, 전략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한국의 침묵은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저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2026년 1월 5일 일정이 다시 조정되었습니다. 원래 확정된 일정이었는데 의전팀에서 수정 요청이 들어왔어요. 사진 구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요청을 받고 약간 놀랐어요. 보통 이 정도 수준의 회담에서는 의전을 이렇게 세심하게 조정하지 않거든요. 일정이 확정되면 그대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며칠 뒤 또 다른 수정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메시지 관리 부분이었습니다. 회담 중 나올 수 있는 발언의 뉘앙스를 다시 점검하라는 지시였어요. 저는 동료들과 함께 예상 시나리오를 다시 작성했습니다. 어떤 질문이 나올 수 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평소보다 훨씬 더 세밀하게 준비했죠. 저는 그 과정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했어요. 왜 이렇게 신경을 쓰는 걸까? 외교부 상층부에서 내려온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잡음이 없도록 하라. 시진핑 주석의 의중을 담은 지시였어요. 강경 노선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지만 표현 방식과 속도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처럼 직진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정하고 있었죠. 한국 정부는 여전히 아무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한국 측에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고 압박도 없었다고요.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침묵이 오히려 더 긴장감을 만들고 있었어요. 뭔가 요구가 있으면 대응할 수 있는데
아무 말도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일정표를 다시 확인했을 때 저는 한국 관련 항목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회의, 보고, 문안 검토, 조율. 모두 한국과 관련된 일정이었어요. 예전에는 이런 일정이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 했는데 최근 한 달 동안만 10번 넘게 잡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일정표를 보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이 달라진 건지는 설명할 수 없었죠. 어느 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서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작성한 발표문, 보고서, 회의록을 쌓아놓고 하나씩 읽어봤어요. 그러다 보니 패턴이 보였습니다. 미국 관련 문서는 점점 길어지고 모호해졌고, 러시아와 북한 관련 문서는 공식적이지만 구체성이 떨어졌으며, 한국 관련 문서는 조심스럽고 중립적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바라보면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건 공포나 감정 동요 같은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구조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기존 외교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뭔가가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 저는 외교부에서 16년을 일했지만 이런 흐름은 처음이었어요. 선택지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실무 차원에서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국무원에서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열어봤어요. 역시 한국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검토하라는 내용이었죠. 협력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어요. 예전 같으면 관리나 조율 정도로 표현했을 텐데 이번에는 협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단어를 보면서 뭔가 바뀌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강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외교부 내부 분위기도 그랬고 공식 문서도 그런 전제로 작성되었습니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나라였고 질서를 흔들 수 있는 위치에 있었죠. 아직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았어요. 굴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외교가 더 이상 우리 속도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저는 그걸 매일 느끼고 있었습니다. 문서 수정 횟수, 회의 분위기 변화, 일정 조정의 잦아짐. 모든 게 달라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왜 그런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밤늦게 저는 다시 수정된 문안을 바라봤습니다. 일정표도 옆에 놓여 있었어요. 한국이라는 이름이 계속 보였습니다. 조용한 나라,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라. 그런데 그 침묵이 우리를 긴장시키고 있었어요. 저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 불안이었죠. 그리고 그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 5일 아침, 저는 회담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문서 묶음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보통 정상회담에서는 회담 후에 문서가 정리되는데 이번에는 시작 전부터 준비되어 있었어요. 묶음은 두툼했고 각 항목마다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문서를 넘겨봤어요. 반도체 공급망 협력, 배터리 기술 협력, 지식재산 보호, 환경 협력, 문화 교류. 항목이 14개였습니다. 저는 그 문서들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문장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고 조건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통상 협상에서라면 회담 중에 조율하고 회담 후에야 정리될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이미 다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이건 협상의 현장이 아니라 조율의 현장이었어요. 회담장 안은 조용했습니다. 양측 참석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고 통역사들이 준비를 마쳤어요. 저는 한쪽에 서서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4개 항목이 모두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각 항목의 내용을 빠르게 훑어봤습니다. 그러다 멈췄어요. 이 항목들이 단순한 협력 문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반도체 공급망 협력 항목을 다시 읽었습니다. 중국의 시장 접근 완화, 투명성 명시. 이 문구는 중국에 대한 요구가 아니었어요. 미국이 원하는 방향이었습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항목도 마찬가지였어요. 보조금 구조와 원자재 정보 공개. 이것도 미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이었죠. 지식재산과 기술 보호 항목은 더 명확했습니다. 미국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영역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환경, 기후, 문화협력 항목도 같은 구조였어요. 이 항목들은 중국을 설득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설득하기 위한 문서였어요.
저는 그 사실을 인식하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회담은 중국과 한국의 양자 회담이 아니었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 한국이 서 있는 구조였습니다.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재명이 자리에 앉았고 시진핑도 자리를 잡았어요. 저는 뒤쪽에 서서 회담 진행을 지켜봤습니다. 이재명은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서를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각 항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국이 미국과 어떤 논리로 이 항목을 설명할 수 있는지,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협상에서는 보통 자기 쪽 입장을 먼저 밝히고 상대의 반응을 기다리죠.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입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틀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그 틀에 맞춰 문구를 수정하고 범위를 조정했어요. 저는 그 흐름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한국의 조율 틀에 스스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회담 속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정된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았어요. 중국 측에서 발언하려고 하면 이재명이 먼저 다음 항목을 언급했고 중국 측은 그에 맞춰 대응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불편함을 느꼈어요. 회담 리듬이 한국 쪽에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쪽으로 넘어가 있었어요. 시진핑의 발언도 달라졌습니다. 원칙을 선언하는 문장보다 실행 가능한 문구가 늘어났어요. 협력하겠다, 검토하겠다, 조정하겠다. 이런 표현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그걸 들으면서 혼란스러웠어요. 체면은 유지되고 있었지만 주도권은 이미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장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분명했습니다. 문화 항목이 논의될 때 중국 청대 석조사자상 2점 기증이 언급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걸 우호 제스처로 생각했어요. 문화 교류의 일환이라고요. 그런데 다른 항목들과 함께 놓고 보니 달랐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지식재산, 환경, 그리고 문화.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니었어요. 문화재 기증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중국이 관계의 높이를 낮추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자기 부정을 느꼈어요. 제가 16년 동안 배우고 믿어온 외교 판단 기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강대국이고 선택권은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은 협력 대상이지만 결정적인 위치는 아니라고 믿었죠. 그런데 지금 회담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그 판단과 맞지 않았어요. 중국이 요청하는 위치에 서 있었고 한국이 통로를 제공하는 구조였습니다. 회담 중간 잠깐 휴식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가서 동료와 짧은 대화를 나눴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문서 구조가 예상과 다르다고요.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는 중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따르는 구조였어요. 그런데 실제 회담은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회담이 재개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담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재명이 다음 항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환경협력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탄소 중립, 재생에너지, 기술 이전. 이 항목들도 중국에 대한 직접 요구는 없었습니다. 대신 중국이 국제사회에 보낼 수 있는 신호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들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회담은 중국이 무엇을 얻기 위해 온 자리가 아니었어요. 회담장 안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긴장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조용한 수용에 가까웠습니다. 중국 측 참석자들이 문서를 검토하고 메모하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항목을 수정하거나 조건을 추가하는 제안도 없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해했습니다. 중국은 이 회담에서 협상할 여지가 없었어요. 이미 정해진 틀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시진핑이 마지막 발언을 했습니다. 협력의 중요성, 양국 관계의 미래, 상호 이익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공식적이고 품위 있는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 뒤에 숨겨진 의미는 달랐어요. 중국은 이 회담을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열고 싶어 했고 한국이 그 통로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회담이 끝나고 문서가 정리되었습니다. 14개 항목 모두 서명되었어요. 저는 그 문서를 보면서 무언가 끝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던 시대가 아니라 제가 믿었던 외교 구조가 끝난 것 같았어요.
중국은 여전히 강했지만 선택권은 더 이상 우리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담장을 나서면서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동료들이 문서를 들고 지나갔고 언론팀이 브리핑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모든 게 평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회담이 평범한 외교 행사가 아니었다는 걸요. 중국은 이 자리에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온 게 아니었습니다.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구조 안으로 들어온 쪽이었어요. 밤늦게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회담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문서를 넘기면서 각 항목을 다시 읽었어요. 반도체, 배터리, 지식재산, 환경, 문화. 모든 항목이 미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중간에서 설계를 제공했고 중국은 그 설계에 맞춰 움직였어요. 저는 그 구조를 이해했지만 완전히 정리할 수는 없었습니다. 너무 빠르게 변한 것 같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밤은 조용했어요. 저는 오늘 회담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중국이 무엇을 얻었는가로는 설명할 수 없었어요. 얻은 게 없었으니까요. 대신 중국은 통로를 확보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열 수 있는 가능성을 얻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문서를 덮으면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조용했지만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강했지만 이제는 혼자 움직일 수 없는 위치에 있었어요.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몰랐어요. 다만 오늘 회담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담이 끝나고 이틀 뒤, 저는 국제 반응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반응이 가장 먼저 확인되어야 했어요. 저는 문서를 넘기면서 미국 측 성명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없었어요. 즉각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주요 정상회담 직후에 백악관이나 국무부에서 짧은 논평이라도 나오는데 이번에는 조용했어요. 저는 그게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일본과 유럽의 반응도 비슷했어요. 원론적인 환영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한중 양국의 협력을 지지한다. 지역 안정에 기여하길 바란다. 그런 문장들이었죠. 구체적인 평가는 없었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읽으면서 뭔가 조율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 미리 설명했고 누군가 자리를 만들었던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실무 채널에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의 기술협력 논의에서 표현 수위가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일정 조정도 예전보다 빨라졌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보면서 이해했어요. 이건 누군가 설득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만들었고 다른 국가들이 그 자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회담 기록을 다시 꺼내서 읽어봤습니다. 이재명이 무엇을 요구했는지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구한 게 없었습니다. 중국에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틀을 제시했고 중국이 그 틀에 맞춰 움직이도록 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을 다시 생각해봤어요. 성과를 강조하지 않았고 결과를 과장하지 않았으며 조율이 끝난 뒤에도 한 발 물러서 있었습니다. 이재명은 강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목소리를 높이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결과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적인 중재자도 아니었어요. 양쪽을 설득하거나 조건을 제시하거나 타협을 요구하지 않았죠. 그는 그냥 균형을 다루는 인물이었습니다. 저울이 기울지 않도록, 한쪽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용히 자리를 지켰어요. 저는 그 태도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시진핑의 선택도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 선택이 굴복이나 패배는 아니었어요.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강했고 선택지도 있었어요. 다만 그 선택지가 예전처럼 넓지는 않았습니다. 시진핑은 그 현실을 인식했고 회담에 응했어요. 저는 그게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선택이 의미하는 바도 이해했어요. 중국이 더 이상 중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게 되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중요한 국가였지만 혼자 질서를 만들 수는 없었어요. 다른 국가들과 조율해야 했고 때로는 중간 지점에서 타협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였어요. 제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를 규모로 평가했어요. 얼마나 큰지,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압박할 수 있는지. 그게 제가 배운 외교 언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걸 보게 되었어요. 위치, 연결, 타이밍, 침묵.
한국은 크지 않았지만 위치가 중요했고, 빠르지 않았지만 타이밍을 알았으며, 압박하지 않았지만 침묵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 변화가 자기 비하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전문가로서 기준을 수정하는 과정이었습니다. 16년 동안 외교부에서 일하면서 쌓아온 경험이 무용하다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저는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사후평가 문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회담의 성과를 정리해야 했어요.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무엇을 성과로 써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중국이 얻은 게 뭔가요? 통로였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를 다시 열 가능성. 그게 전부였어요. 한국이 얻은 건 뭔가요? 균형이었습니다. 양쪽을 연결하는 위치. 그것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는 승패 구도로 이 회담을 설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누가 이겼고 누가 졌는지 따질 수 없었어요. 중국은 패배하지 않았고 한국은 승리를 선언하지 않았으며 미국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질서가 조금 움직였을 뿐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질서는 선언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 큰 목소리로 선언한다고 해서 세계가 바뀌는 게 아니었습니다. 강요로 유지되지도 않았어요. 한쪽이 압박한다고 해서 구조가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도 아니었죠. 대신 누군가가 판을 흔들지 않고 자리를 지킬 때 다른 선택들이 그 주변에서 재배치되는 것 같았어요. 한국은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흔들지 않았고 요구하지 않았으며 과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중간에 서서 양쪽이 지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저는 그 방식을 처음 봤어요. 외교에서 침묵이 이렇게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선택이 그곳을 통과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그게 경외스러웠습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쓰려고 했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마무리해야 할지 몰랐어요.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쓰기에는 부족했고 새로운 협력의 시작이라고 쓰기에는 과장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냥 문서를 덮었어요. 대신 제 머릿속에서 한국이라는 국가의 위치를 다시 배치했습니다. 한국은 중간이 아니었어요. 중간은 양쪽 사이에 끼인 위치를 의미하지만 한국은 끼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쪽을 연결하는 지점에 있었어요. 전면에 서서 흔드는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질서를 선언하지 않았죠.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가장 위험한 위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선택이 지나가게 만드는 자리가 아닐까. 한국은 조용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 구조를 설계했어요. 요구하지 않았지만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압박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만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이징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어요. 회담이 끝난 지 일주일쯤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회담장에 정리되어 있던 문서, 조용한 협상, 수정된 문구들. 모든 게 계획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건 계획이 아니라 조율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실에서 문안을 검토하고 브리핑을 준비하고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모든 게 평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바뀌었어요. 국가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크기가 아니라 위치를 보게 되었고, 속도가 아니라 타이밍을 보게 되었으며, 압박이 아니라 침묵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회담 이후에도 큰 선언을 하지 않았고, 성과를 과장하지 않았으며, 결과를 강조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 조용함 속에서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질서가 재배치되고 있었고, 선택지가 달라지고 있었으며, 구조가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지켜보면서 배웠습니다. 외교는 선언하는 게 아니라 배치하는 것이라는 걸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조율하는 것이고, 압박하는 게 아니라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걸요. 한국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요. 저는 문서를 정리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도 해야 할 일이 많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그 회담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회담장, 정리된 문서, 침묵 속의 조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든 한국의 위치. 저는 그 위치를 다시 한번 생각했어요. 중간도 아니고 전면도 아닌 모든 선택이 지나가는 자리. 어쩌면 그게 가장 중요한 위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